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 방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최해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른바 3특검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특검들이 윤 전 대통령 거부권에 맡겼던 특검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이 김건희 여사 최해병 특검법, 이거는 지난 총선을 사실상 패배로 이끈 거부였고요. 예. 그리고 내란 특검 거부는 이번 대선을 패배로 이끈 거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직도 총선 민의와 대선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수용은 하지만 겸허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김문수 후보가 대선 패배를 인정하면서 뭐라 그랬죠?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전혀 겸허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 3특검을 받아들이면서 이 의제를 앞서 내세운 게 국민 통합에 맞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면 저는 민주당도 조금 아프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거부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와서 고언을 하겠다며 쓴소리를 하니까, 아니 자신들은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쓴소리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거부권을 쓸 이유가 매우 적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상되었던 결과이기는 합니다. 3특검에 대한 통과를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에 첫 번째로 통과시켜야 될 만큼 시급한 법안이냐. 아무래도 1호 법안 상징성이 있을 텐데,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금 더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 위기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과 조치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논의가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호흡을 맞춰야 되는 집권 여당에서 상대 정당을 향해 정치 보복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사정의 날카로운 칼날을 법안으로 먼저 통과시켰다는 것, 이 부분은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행보와도 조금은 배치되는 것 같고요. 보통 특검은 야당이 많이 주장하죠. 왜냐하면 야당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이 되었으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얼마든지 본인들 입맛에 맞는 이 검찰 편성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굳이 특검을 3가지나 동시에 통과시켜서 100여 명이 넘는 검사들을 파견시키면 일선 검찰청의 중요한 수사들이 또 전부 다 무력화되고 빈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예상은 했고 막을 방법은 없지만 이것이 과연 경제와 민생 법안보다 먼저 우선시 다뤄질 만한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어야 했는가,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고요. 소수 야당과도 소통하겠다고 비빔밥 오찬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 행보와도 약간은 다른 결의 국회에서의 여야 대립이 극단화되는 그런 시초가 되지 않을까, 조금은 염려스럽습니다. 근데 저 비판을 수용하려면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심을 먼저 살피는 자세가 있었다면 아프게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했잖아요. 국민 통합과 정의 구현, 이 2가지는 포기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정의 구현 차원에서 이거를 한 건데, 이거는 국민적 동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받아주면서 이런 걸 먼저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게 아프게 들렸을 거예요. 근데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민심은 거스르면서 이런 주장을 하니까 저 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는 3대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만, 또 일부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를 했고 또 이탈표도 나왔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라고 봐야겠죠.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를 천명했고요. 비대위원들도 다수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음 원내대표나 지도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업무는 본다고 하지만
당론을 강제할 수 있는 지도부의 권위나 여러 가지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고 지난 대선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총선 때부터 당내 소위 말하는 소수의 친한계와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한 지붕 두 살림을 하고 있다. 이게 분당을 해서 신당을 차릴 만한 동력이 없으니까 같은 지붕 안에 있는 거지 사실상 심정적 분당 상태가 아니겠느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오늘 이탈표를 던진 분들 중에 친한계가 아닌 분들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수 야당으로서 똘똘 뭉쳐도 거대 여당과 원내에서 제대로 싸우기가 힘들 텐데 지금처럼 4분 오열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당론 반대 이탈표를 던진 분들 잘했다 못했다 그런 가치 평가 이전에 107석 가지고도 지금 의견 통일이 안 돼서 이렇게 매번 당론을 거스르는 행위들이 나오면 190여 석의 거대 여당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의 고민이 계속 깊어지는 현재의 혼란상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네, 지도부 공백 사태 속에 한 지붕 두 살림 모양새다라는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당론과 달리 이탈표가 나온 것 어떻게 보세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상식과 그 민의를 생각하면 이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근데 이것이 거부되는 정당이라는 게 이해가 될 수 없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 없어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지역구가 많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뿐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민심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민심이 무서우면 어느 정도 그 민심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민심이 틀렸다면 최대한 자기 희생적으로 설득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통해서 자기가 그만두든지 아니면 설득을 해내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민의가 진짜 국민 공정과 상식 뭐 이런 거에 다 부합하는 것들을 그냥 당론으로 부결한다? 역시 겸허하게 대선 민의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구나 이렇게뿐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됐던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틀 만에 지명을 철회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예상됐던 수순이고요. 기존의 헌재에서도 일단 가처분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아니라 가처분 건 쪽에 손을 들면서 임명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도 진보 성향의 판사 두 사람을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보수 진영 입장에서 봤을 때 염려가 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강조했는데 지금 사법부 흔들기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일각의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과 탄핵 전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 득표에는 실패한 것인데 만약 후임으로 또다시 문제가 되는 성향이 지나치게 짙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대거 등용이 된다면 대법관 증언 논란과 맞물려서 헌재 역시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인사를 지명하고 철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기조를 보면 국민 통합을 말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취임사에서는 통합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조금 편향된 분들을 다소 등용하는 것인지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균형된 지명이 좀 이루어지겠습니까? 뭐 그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신망받고 존경받는 인사를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헌법 질서 회복이라는 차원에서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헌법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상의, 헌법 역사상의 나쁜 선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국민의힘도 그 상황 속에서 벌어졌으니까 옹호를 했을지 모르지만 내심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정권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영원히 한 세력이 잡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정치적으로 보고 국민통합과 연결져서 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헌법 질서 회복의 차원으로 보시는 게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일단 이번 정부는 인수위가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비슷한 역할을 국정기획위가 수행을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인선에 속도를 낼 거라고 보세요? 글쎄 속도를 낼 수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위원회 체제를 하나 출범시킨 거겠죠. 네. 근데 사실은 위원회는요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정책을 건의하는 기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스크린하는 바깥에서 스크린하는 일을 하면서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걸 통해서 속도보다는 좀 이렇게 폭넓은 검증과 그리고 폭넓은 정책 스크린을 통해서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그리고 실질적인 인사를 좀 해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저는 보입니다. 예, 국정기획위원회 역할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비슷한 기구가 출범을 했었어요. 탄핵 직후에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국정자문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문 대신 기획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서 이 기구에 힘을 좀 팍팍 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한주 위원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통으로 불렸던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대통령실 정책실장 자리가 유력했지만 본인이 고사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설이 정치권에 있는 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기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지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험이 있지만 정부의 권력이 가장 셀 때가 바로 그 인수위 기간이거든요. 지금 인수위는 없지만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정책과 어떤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지 공직사회와 기업사회의 촉각이 바짝 곤두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한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호불호가 조금 있었던 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에 대해서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진 인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을 치르면서 중도보수 확장 전략을 펼치느라 이런 기본소득 이야기는 조금은 뒤로 물러났었거든요. 그러면 이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에 과연 평소 이한주 위원장의 소신대로 기본소득과 같은 논란이 있는 정책들이 전면에 서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보수 확산 의지가 계속 이어져서 어떤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경제학적 원칙 등이 좀 배분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각이나 대통령실 인선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향후 전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정부 출범 후 이틀째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당 내부, 민주당 내부 상황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당대표랑 원내대표, 차기 지도부 구성은 어떤 인물들로 좀 이루어져야 할까요?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민심을 잘 받드는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원내대표가 돼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당으로서 지금 그 청와대 뭐 이렇게 용산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예. 호흡을 잘 맞춰서 소통을 잘 해서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 지도부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무조건 뭐 그 윤석열 대통령 때처럼 뭐 일종의 거수기 일종의 뭐 그냥 해바라기식 이런 지도부는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의 대표예요. 국민의 대표는 행정기관들이 하는 일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견제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야당이 있기 때문에 야당과의 소통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원내대표 지도부가 선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는 야당이 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볼 만한 부분인데 뭐 대립각을 더 세우는 것보다는 조금 브릿지 가교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이 좀 와야 되지 않나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당과 소통이 가능한 인사, 야당 의원들과 두루두루 친분이 있는 인사하면 국정 운영에 더 도움이 되겠죠. 다만 저희도 여당을 해봤습니다만 정권 초에는 소위 말하는 대통령과 색채가 맞는 인물들이 지도부 전면에 나서는 거 저는 크게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야 하고요. 결국
그랬을 때 국정 운영과 당정 운영을 잘하면 좋은 평가 받는 것이고 못하면 또 심판받는 것이라서 친명색채가 있는 분들이 당대표나 원내대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전면에 나서고 약진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인 것 같아요. 다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처럼 친명이라는 큰 어떤 계파 안에서도 야당과 조금 더 대화가 통하는 분들이 있고 방송에 나오거나 언론 인터뷰를 할 때 협치를 조금 더 중시하는 메시지를 냈던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는 마이웨이로 간다, 그냥 힘으로 다 누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두 어떤 차이점을 잘 고민해보고 어차피 지금 힘으로는 거대 여당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그냥 다 통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 보시기에 그렇게 힘으로 계속 찍어 누르는 정치를 다음 총선인 3년 내내 할 것인가? 아니면 힘이 있지만 약간 절제하고 그래도 야당 말도 한 두세 개 중에 하나는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앞으로의 다음 총선까지 3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유리할 것인가를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조금이라도 대화에 대해서 협치라는 메시지를 내세우는 주요 정치인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이따 원내대표 두 분의 출마 선언에서는 협치라는 단어의 비중은 크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추가적인 후보군들이 있을 텐데 예. 대통령과 코드 잘 맞추겠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야당과도 잘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어느 분이 먼저 할지 저는 그 부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앵커님이 정말 좋은 단어를 쓰셨는데 가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저는 여당의 지도부, 원내대표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브릿지거든요. 브릿지. 브릿지를 놔주는 거예요. 다리를 놔주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의 다리, 그리고 국민과 당의 다리, 그리고 국민과 대통령의 다리가 되어줄 지도부가 있어야지 뭐 마냥 자기 중심적으로 무언가를 그냥 끌고 나가고 무조건 뭔가를 앞장서서 하려고만 하는 내식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지도부가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뭐 이런 가운데 김문수 전 후보는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서 당대표에 아무 욕심이 없다. 지금은 자리 다툼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하라는 얘기는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치권에서 강한 부정은 때론 강한 긍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선 패배 직후에 잇따라 해단식에 참여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 이번 대선이 마지막 정치 여정은 아니었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번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에서 언제 열릴지도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고요. 열렸을 때 김문수 후보가 등판할지 아닐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만 중앙 정치와 당에서 뭔가 역할을 더 하겠다라는 의지는 저는 확연해 보여요. 그리고 김문수 캠프를 구성했던 선대위의 주요 의원들과 원외 당직자들이 대표 나오라고 또 엄청 찾아가서 옆에서 부추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에게 가능성을 점치라면 적어도 50% 이상 출마할 확률이 높다. 네. 당대표 이거 좋은 거 아니다라는 건 내가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당대표 자리 가는 게 아니라 국민과 당원이 원하면 그때 가겠다라는 일종의 정치적인 언어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정치를 안 할 생각이었다면 홍준표 전 시장처럼 하와이를 가거나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그냥 해단식도 최소화하겠죠. 근데 사실 마지막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가 해단식에 나오는 경우 자체가 잘 없거든요. 근데 잇따라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김문수 정치를 이참에 조금 더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친윤이라는 개파는 사실상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어느 정도 구심력을 가지고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을까가 향후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 상황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께서도 김문수 전 후보의 반응 좀 비슷한 결로 해석을 하십니까? 네, 좀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싸움에는 뛰어들지 않겠다. 추대를 해달라. 이제는 옹립을 해달라.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렸고요. 근데 저는 이 김문수 후보, 전 후보죠. 전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에서 떨어지고 재보궐선거에 나가고 당대표에 나갈 때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지 왜 책임을 안 지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은 마치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는 것만은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책임을 다하는 건 다른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연상시키는 지금 모습들이에요. 진짜 이렇게 하려면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금 그때 그런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저희의 길이 열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서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당대표는 당대표고 지금 지도부 체제는 이제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일단 원내대표와 비대위원들은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다만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필요한 의결 절차나 업무는 보는 것 같고 다음 월요일에 의총이 한 번 더 열린다고 합니다. 그 의총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의원들의 총의로 모아지겠죠. 한편으로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 일괄 사퇴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혁신하려고 노력했던 30대 젊은 정치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건 결국 또 젊은 사람 이용만 하고 쓰다 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팽팽하게 공존하기 때문에 네. 김용태 위원장 체제에서 새롭게 비대위를 꾸리고 원내대표 선출해서 당을 일정 부분 혁신하는 작업을 계속할지 아니면 김용태 위원장이 물러나게 되면 이후에 조기 전대를 열 것인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데려올 것인가를 또 다시 한번 의총을 열거나 뭐 새 원내대표 또는 지금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직을 수행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하게 되는 것인데 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김용태 위원장의 거취가 첫 번째 결정해야 될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비대위를 조금 더 오랜 기간 끌고 갈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일찍 열지 등등을 결정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원내대표 선거를 언제 할 것인가 등등 국민의힘은 지금 이 혼란을 수습하고 헤쳐나가기 위해서 몇 번의 진통을 더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새로운 출발은요. 민심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에 왜 졌는지, 총선에 왜 졌는지 이거에서 좀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잘해왔습니다. 잘해왔는데 리더십은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당론 무효화 실패했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본인의 방향이 꺾였을 때 던지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개혁적인 노선을 천명할 때 한번 그것이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